1위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3월 둘째 주 KBL 루먼 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1부에서 사실 오프닝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나름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어설프게 우당탕탕하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렇죠. 자, 2부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부 댓글 쓰는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첫 번째부터 굉장히 강력한 댓글이 들어왔는데, 네. 그렇죠. 리얼청님이 뉴스를 보니 그 선수가 학폭한 그 선수가 이응짓 히읗 선수 같은데 답해 주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응짓 히읗 선수 맞습니까? 이게 지난주 일요일 밤이었어요. 네. 밤에 이제 모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농구 쪽에 이제 학교 폭력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렇죠. 선수가 있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 매체 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그 선수가 지금 이제 팬들사이에서는 지방구단의 그 선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그 오제이 히읗 선수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게 이 선수가 학폭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제보한 그 제보자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제보자의 어떤 주장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한 의심이 있어요. 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증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 이런 이 학폭이냐 아니면 이 학폭이 아니라 학폭을 가장한 그냥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것 갖다 얘기를 한 거냐 이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폭을 했다가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 보도 이후에 추가적인 뉴스가 거의 안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사실 지금 팩트가 확인된 게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양측의 의견이 확실히 다르고 양측이 보는 시각이 확실히 다르고 이게 뭐가 팩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서 지금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어요, 지금. 증거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폭 의혹을 받는 선수가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논거들이 있는데 그 논거가 나름 굉장히 좀 뭐랄까 맞다. 그렇죠. 맞는 부분들도 있다.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팀에 또 중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어서 그 선수한테 들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증거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을 지을 수 없는 문제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단정을 지었다가 학폭 의혹을 받는 선수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타임을 사랑하는 여자님이 기자님들이 생각하는 KCC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크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뭐 KCC 얘기를 매번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장 큰 장점 수비 이후에 엄청나게 빠른 트랜지션 공격. 공수 전환 속도. 예, 그렇죠. 그리고 전장희 감독이 선수들에게 되게 강조하는 게 첫 속공 실패한 뒤에도 계속 푸싱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첫 속공 한 다음에 그냥 실패 이러고 이제 다시 공격을 세팅하지 말고 거기서 바로 2차 속공을 이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빠르게 뭐 라거나가 트랜지션 한다고 뛰어갔는데 뭐 상대가 빨리 붙었다 그러면 빠르게 라거나 쪽에 볼 투입 로우 포스트에 볼 투입해서 라거나가 빨리 1대1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2차 공격을 굉장히 빠르게 세팅하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볼 흐름이 되게 좋은 팀이고 여기서 저는 유현준도 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KCC가 강점이 있고 단점은 사실은 지난 시즌 같으면 뭐 라인업의 사이즈, 스몰 라인업의 뭐 약점 이런 것들이 거론됐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역시 최근에 불거지는 제가 일부에서 얘기한 체력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격에서 사실 타일러 데이비스 확실한 모습을 갖다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안 되니까 이정현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2대1을. 근데 해줘야 되는데 이정현이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코어의 공격 루트가 좀 약화됐다. 그리고 공격이 살짝 단순하다. 그렇죠. 그리고 간헐적인 미스매치가 있다 사실은. 유현준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송교창이 4번을 갖다 맡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지금 훨씬 많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리그 1위를 갖다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상욱님이 1, 2년 전에 뛰었던 NBA 출신 선수는 KBL에 올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규정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 선수 규정 관련한 이야기인데
2019-20 시즌 이전까지는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시즌 동안 NBA에서 10경기 이상 뛰면은 그 선수는 그 시즌은 KBL에 올 수 없다 규정이 있었는데 네. 19-20 시즌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헨리 심스나 이런 선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외국 선수 제도를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KBL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푸는 과정에서 이것도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도 그냥 풀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명을 뛰게 할 때는 그때 그렇게 되면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선수들이 이제 뛸 수 있는 토양이 별로 없어지고 이런 부분 생기지만 지금 한 명 출전인 상태에서는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게 연봉을 확 풀어버리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프로에서. 그리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의 어떤 이게 몸값이 제한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게 약점이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팀에 맞는 그 가장 맞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사라진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규정상 지금 막 하고는 있지만 그 몸값을 이제 그 조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암암리에 어긴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루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현실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킴 님이 기자님들 24일 KT 모비스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관련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왜 KBL은 NBA처럼 파울 비디오 판독 시행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KBL이 휴식기 동안 이제 심판 설명회도 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판정 얘기 된 게 자주 많이 하고 있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KT 모비스전 같은 경우는 이 허훈의 마지막 그 공격에서 어떤 파울 논란, 션농이 그 이제 무릎인가요? 무릎으로 이제 허운을 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전에 다른 장면들도 되게 논란이 많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KBL 심판부가 세대 교체가 갑자기 확 되면서 젊은 심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역량 자체가 좀 이제 아쉬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 같기도 해요. 사실은 뭐 이게 제가 뭐 심판부를 감싸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오심은 적어져야 되지만 사실은 굳이 다른 리그를 얘기하자면 지금 NBA도 최근 한 2년 동안 오심 논란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근데 거기도 약간 비슷해요. 베테랑 심판들이 갑자기 다 자리를 떠나고 젊은 심판들이 그 자리를 많이 채우면서 그 어떤 아무래도 기량의 문제가 있잖아요. 노련함과 기량의 문제가 이제 또 불거지면서 논란이 많은데 KBL도 지금 좀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싶고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진짜 그때는 좀 더 기본적인 영양 문제를 좀 더 크게 삼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예. 그렇습니다. 뭐 맞는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부가 갈리는 어떤 승부처에서 그렇게 오심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긴 하다. 그쵸. 이 예. 부분은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지금 심판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떤 그 과도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능력의 부족 이런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NBA처럼 파울 비디오 판독 시행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또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렇습니다. 자 안준영님이 스캇은 느낌이 예전 오리온 뛰었던 데릴 몰로 느낌 납니다. 미드레인지 게임 가능하고 선수의 주는 패스 상당히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기자님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데본 스캇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전자랜드에 지금 모틀리 데본 스캇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랜드 편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현대모비스 그리고 전자랜드, KT, 삼성, LG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KT한테 승리 갖다 거뒀고 오리온한테 승리 거뒀는데 이 두 경기 모두 굉장히 접전 속에서 승리 갖다 거뒀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이겼다.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현대모비스가 좀 강하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시즌 중반에 좀 치고 나올 때부터 패턴이 있어요. 전반에 경기를
되게 조금 망쳐요. 약간 솔직히 수비 불안도 그렇죠. 심하고 예, 예. 그러다가 후반 들어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네. KT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한 16점 차까지 벌어졌었고 오리온전도 결국에는 역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은 야 현대모비스 뒷심이 진짜 좋아졌다. 왜냐하면 시즌 개막 초반 때는 전반에 리드하다가 후반에 뒤집혀서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다르게 보면은 스타트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유작 감독도 좀 미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에 어떤 경기 초반에 어떤 수비 안정 이런 부분들 선수단에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기고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또 팩트죠. 스타트가 안 좋은 거는 현농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볼 때. 현능 때문이다. 네. 예. 현농이 기본적으로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데 거기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수비가 처음에 이제 좀 뭐랄까 이제 타이트하게 딱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기선제압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농 쪽에서 많이 뚫려요. 기본적으로. 특히 초반에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거 네, 많이 뚫려요. 많이 뚫리기 때문에 지금 그게 A매치 브레이크 이전부터 계속 돼왔던 문제고 그래서 뭐 몇 점 이제 접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현대모비스가 후반에 그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체력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로테이션 멤버들이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잡고 가는 거고 후에 또 현농이 또 각성을 해요. 그렇죠. 수비나 공격이나 네, 맞아요. 예. 각성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롱생롱사다 지금 계속 롱생롱사다 그렇죠. 이 팀은. 그러니까 이게 그 1쿼터에 션농이 경기가 잘 풀린다. 득점도 막 하고 파울도 많이 얻는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공격이 올라가면서 본인 기분이 좋아지면 수비까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던 쭉 기자가 가는 말한 거지. 쭉 가는 거고 1쿼터에 망치고 기분이 정말 안 좋다. 전반이 정말 안 좋다. 이러면은 수비에서도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후반에서 수비가 계속 흔들리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 뭐 KCC전이나 이런 경기 보면 맥클린 써가지고 뒤집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현상.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클라커 코치가 네. 션농 선수가 이제 조동현 그 수석 코치하고 면담하면서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쵸. 면담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현대모비스 지금 보면 뭐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우석 선수가 지금 로테이션에 들어가면서 현대모비스가 초장신 라인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드래곤볼을 보면 사이어인에서 약간 초사이어인이 된 것 같은 그 높이에서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우석이 지금 이제 후반기 첫 경기, 휴식기 이후 첫 경기였던 KT전부터 출전을 했어요. 이때도 한 10분 정도 뛰었고 오리온전에는 막판에 클러치 타임 때 계속 있었어요. 거의 뭐 4쿼터는 거의 다 뛴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 특히 유작 감독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다 할 줄 안다. 일단 196의 장신인데 볼도 만질 줄 알고 어떤 농구를 좀 할 줄 아는 친구다. 커딩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우석의 가치가 사실은 저는 오리온전에서 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성을 막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사이즈 되니까 이대성 붙일 수 있고 KT전에서도 김영환이나 양홍석 쪽에 이우석을 붙이는 카드로 쓰면서 신장 뭐 어떤 문제를 거의 뭐 없애버리는 이런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공격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리온전에서 3쿼터 중요할 때 뭐 커딩 득점으로 이대성을 제치고 득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른 볼배그 저는 이우석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농구 되게 알고 하는 친구다. 그렇죠. 센스가 있는 친구다. 네.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패스를 줘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자기 공격을 해야 되고 이거를 되게 잘 알고 있고 신인인데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 뭐 서명진, 이우석, 최진수, 그다음 장재석, 션농 이렇게 뛰었을 때 이 높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 팀 중에 뭐 어떤 장신 라인업을 가져와도 현대모비스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원래 최진주 왔을 때부터 이거는 메리트였는데 이우석이 와버리니까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장신 라인업 쓰면서도 뭐 볼 운반이라든지 트랜지션, 트랜지션 게임에서 문제를 거의 안 느끼면서 지금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우석에 대해서 유작 감독이 이번 시즌은 맛만 보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유작 감독이 최근 2경기 활용하는 거짓말. 그렇죠. 네. 유작 감독이 이우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 봐서는 플레이오프 때 되게 히든 카드로 적재적소에 쓰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이게 최진수가 외곽 수비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피오 때 어떤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우석이 들어가면서 좀 더 그 키포인트가 2배가 늘어났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이우석 선수의 약점은 이제 슈팅입니다. 그렇죠. 네, 슈팅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 선수를 이제 수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 선수가 크기 위해서는 슈팅을 장착을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좋은 이제 자원을 하나
또 마련을 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 농구를 위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진수 선수가 뭐 지난 이제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을 때 이게 공격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저 오리온전에서 덩크 2방을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둘 다 임팩트가 컸어요. 하나는 너무 멋있었고 하나는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진수가 지금 이제 아직도 적응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무튼 이 오리온전이 좀 약간 반전의 키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KT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를 안고 기용을 했는데 그날도 너무 안 좋아서 유작 감독 결국 뺐거든요. 네네. 근데 오리온전은 클러치 타임에 넣기도 했고 결정적인 득점도 했고 그 커디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유작 감독이 좀 바랬던 부분이었으니까 아직은 좀 적응하는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제 저를 왜 웃냐면 이제 네.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네. 유튜브를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끊어가면서 보다가 어제 유작 감독이 오리온전에서 작전 타임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패턴을 설명을 했어요. 원투 원투. 원투를 설명했는데 네. 최 선수 그럼 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긴 어디야 빠져야지. 스크린하고 빠져야지. 그렇지. 어디야? 당연하다는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보면 단순히 웃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진수가 공격에서 부진하다. 네, 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게 약간 다 연결되면서 너무 좀 저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또 덩크를 성공을 시키면서 예. 반전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웃겼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를 헤인즈 선수를 갖다 데려와서 맥클린과 교체 카드를 살짝 만졌는데 결국 맥클린 선수를 선택을 했죠. 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24일에 경기를 했고 25일에는 하루를 그날 쉬었습니다. 네. 예, 쉬고 26일에 딱 하루 봤다고 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전부터 사실 2군에 합류를 해서 박구영 코치랑 같이 훈련했는데 몸 상태가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하루 보고 아무래도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유작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일 KT전 앞두고 헤인즈 몸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다른 팀에 장신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들과의 매치업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아주 좋아야 된다는 단서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신뢰를 줄 만큼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일단은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맥클린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메리트가 뭐냐면 매치업에 대한 걱정을 안 해야 돼요. 변형 수비를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키랑 같이 있을 때 현대모비스가 3위 지역 방어를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왜냐? 이게 뭐 3위 지역 방어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작 감독도 지역 방어를 선호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간트 쪽에서 너무 매치업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변형 수비로 좀 리듬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맥클린 온 뒤부터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조를 기본적인 그냥 맨투맨 수비를 틀을 잡고 가고 싶어하는 유작 감독의 바람이 드러난 맥클린 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맥클린이 들어왔고 또 여기 맥클린 승리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현농의 완충작시도 있다. 지금 아직 현농이 제가 계속 현농을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아주 좋은 선수. 왜 그러세요? 현농맘으로서 너무 섭섭합니다. 예? 왜 우리롱만 미워하세요? 이동현 기자님은 컨셉 가드하다 이제 컨셉 이제 가드해졌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완주작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자랜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랜드가 오리온한테 패했고 KT한테 졌어요. 그러면서 KT전에서 김낙현 선수가 허리 부상을 당했고 차바이 선수가 또 부상을 갖다 당했습니다. 일단 김낙현 차바이 자 상태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검진을 했는데 둘 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김낙현 같은 경우는 중계화면에 어쩌다가 쓰러졌는데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얘기로는 상대 선수와 이제 잠깐 살짝 펌핑을 하는 충돌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볼음만 하다가 이제 그때 갑자기 놀라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장기 부상은 아니고 다만 오늘 KGC전이죠. 오늘만 결장을 하는 이런 상태고 차바이는 아마 또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좀 그날 경기만 좀 못 뛰는 그 정도 수준의 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자랜드가 모트리하고 스캇이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맞춰졌고 여기에서 뭔가 확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게 뭐 약간의 성장통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예상과는 다르게 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자 모틀리 그리고 데본 스캇. 제가 볼 때는 모틀리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 선수가 만약에 리그에 적응하게 되면 상당히 맞기 힘들 것 같아요. 알고도.
막을 수 없는데 근데 일단 두 경기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강점은 역시 내외곽에서 어떤 공격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틀리가 폭격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점에 대해서 좀 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살짝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 골 밑에서 뭔가를 딱 해주고 6에서 7 정도를 해주고 바깥에서 임팩트 있게 석점을 쏘거나 뭔가를 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블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프레임이 살짝 얇아서 맞아요. 정통적으로 골밑을 공략하는 그런 그 선수들이나 저돌적으로 이제 돌파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약한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전에는 다른 선수들 이대현이나 김낙현과의 어떤 합을 통해서 메워줘야 되는데 이 조정은 살짝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데본 스캇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제 댓글에서 나왔지만 데릴 먼로 같다. 데릴 먼로는 오리온의 이제 그 빅맨이었는데 이 선수는 득점도 괜찮았지만 어시스트를 주로 하는 그러면서 피오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시스트만 주구장창하니까 자기가 좀 결정도 좀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데본 스캇도 좀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한데 근데 첫 두 경기를 갖다 치렀고 이게 적응하는 어떤 단계라고 본다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틀리가 자신의 공격에서 파괴력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선수들에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용도로서는 여전히 저는 좀 괜찮다.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괜찮은데 모틀리 쪽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틀리가 그 G리그에 있을 때 3, 4번 오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4번을 뛰는 약간 트위너 타입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3.5번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덕 기자가 언급한 대로 이 정통 빅맨 이제 지금 KBL에서 뛰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붙었을 때 어떤 수비 요령이나 수비법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막는 거에 되게 좀 낯설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보이고 다만 이제 제가 모틀리 보면서 예상과는 조금 달랐던 게 저는 이 선수가 미드레인지에서 진짜 점퍼를 막 폭격하는 이런 타입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로우 포스트에서 밀고 들어가서 그렇죠. 공격하는 게 많아요. 이게 G리그와 KBL 어떤 레벨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로우 포스트에서 사실은 오리온전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하이로 게임을 너무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KT전부터는 좀 2대2 게임 옵션도 많이 가져갔는데 로우 포스트에서 볼 잡고 턴어라운드 했을 때 어떤 자기 균형 감각 유지하는 그 밸런스 유지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역대급이에요. 거기서 맞아요.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 같으면 미끄러지면서 그냥 미스샷 급하게 던지다 이런 장면도 밸런스를 잡고 되게 차분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울성이 많았었어요. 네, 좀 그쵸. 인색했는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우겨 넣는. 근데 그쵸. 그 우겨 넣는 게 그냥 우겨 넣는 게 운이 좋다 이게 아니고 저건 들어갈 게 들어가네. 네.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페이스업이나 포스트업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알고도 막기 좀 힘든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대현과 정효군을 함께 썼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때 외곽에서 겉도는 게 아니고 하이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는 아이솔레이션을 그냥 줘도 된다라고 봐요. 그때 이제 공간을 충분히 좀 스페이싱을 마련을 하면서 즉 이제 이대현이나 정효군이 밖으로 빠져나가야겠죠. 아니면은 그렇죠. 정효군이 빠져서 뭐 거기에 이제 가드 자원을 갖다 투입을 한다던가 이윤기나 이런 선수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선수에게 그런 1대1 옵션을 좀 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유동 감독이 좀 조정을 하겠죠. 근데 이런 조정 문제가 이제 유동 감독의 어떤 능력이 좀 달려 있지 않나. 그렇죠. 이제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랜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스타트는 좋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좀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가 지금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모비스한테 아깝게 패했는데 LG한테 승리 갖다 거뒀고 전자랜드전 승리 이 의미가 있죠. 허운 선수가 없는데 전자랜드에게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좀 이제 4쿼터 중반에 아까 언급한 김낙현 선수 갑자기 빠지면서 더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올라온 그 부분도 있죠. 있긴 했지만은 그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한 3점 차에서 6점 차 여기를 치고 박는 과정에서 KT가 보여준 경기력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허운이 빠진 거를 감안하면 사실은 전자랜드 기대치를 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사실은 한 10점 차 벌어지면서 좀 힘들게 갔어도 됐는데 그렇죠. KT 저력이 느껴졌다고 보고 저는 LG전 전자랜드전 보면서 뭐가 보였냐면 브라운 처음 왔을 때 KT 그 볼 잘 놀던 모습이 그렇죠.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브라운이 밖에서 핸들링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고 특히 허운 빠진 전자랜드전은 더 늘어났고
있었고 여기서 좋은 패싱 게임이 나오면서 뭐 전자랜드 지역 방어를 무력화한다든지 양속 쪽에서 좋은 캐치앤슛이 나온다든지 이런 장면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야 KT 그때 잘 되던 거 그대로 나온다. 그렇죠. 그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의 어떤 각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LG는 이제 브라운이 공략하기 좀 쉬운 그런 조합이었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모틀리 쪽 그리고 데몬스카 쪽에서 수비의 어떤 그 혼란함이 살짝 있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역시 잘 공략했던 거는 브라운의 어떤 각성이 있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허운이 사실 KT에서 어떤 그 절대적인 비중을 갖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플랜 B를 마련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박지원, 박준영 요 두 선수가 박준영 선수는 뭐 잘 그동안 잘했었지만 박지원 선수는 좀 반등이 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자랜드 전에서 박주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제 이 경기 내용을 가지고 뭐 와, 박주원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최근에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코트 밸런스 확 무너지고 뭐 슛도 안 되고 수비도 불안해지고 오히려 예,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 전자랜드 전의 박주원의 모습은 되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가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박준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가 그 이제 시즌 중반에 잘했을 때 시점이 또 브라운 잘했을 때 시점이랑 거의 일치를 해요. 이게 뭐냐면 브라운이 밖으로 나와서 공격을 좀 전개해 줄 때 박준영이 미드레인지나 로우 포스트 왔다 갔다 하면서 링커 역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는 역할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순한맛 함지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예, 되게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순한맛 함지훈? 진짜 그런 역할 연결고리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양홍석이 밖에서 받아먹거나 인사이드에서 다른 빅맨 자원이 받아먹는 뭐 김현민이나 다른 자원들이 받아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박준영의 활약은 결국엔 브라운의 부활과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박준영이 잘하는 것은 KT에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동철 감독이 뭐 공격 기록은 저조했는데 수비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다가 있다. 이런 선수예요. 이 선수는 공격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렇죠. 그죠? 그거는 비시즌 때 다시 보강을 하거나 틈틈이 보강을 하면서 조금 더 높여가는 거예요. 뭐 5개에서 1개 안 들어갈 때 뭐 5개 1개를 넣거나 이러면 상대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수비에서 자기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우는 사실 대체 불가능한 카드이긴 한데 그래도 그 선수가 만약에 없을 때 대표팀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부상 때문에 빠졌을 경우에는 박지원이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허우를 완전히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그냥 수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지난 저희가 방송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박지원 선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면은 그렇죠. 충분하죠. 그러면 상대 팀에서도 박지원 선수가 예를 들어서 세깅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 KT가 수비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허운보다 박지원 선수가 허운보다 수비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면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박지원에게 또 하나의 뭐 향후에 뭐 또 플레이오프 간다면은 남은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남은 어떤 카드는 뭐냐면 트랜지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동철 감독에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이제 시청자 질문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서동철 감독이 직접 언급하신 건데 KT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비해서 트랜지션 게임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어요. 좀 맞습니다. 템포가 느린 팀이고 하프코트 오펜스를 되게 많이 하는 팀인데 원래는 굉장히 빨라야 되는 팀이에요. 이 그렇죠. 팀은. 네. 그리고 서동철 감독도 원래는 그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시즌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동철 감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안 되는 트랜지션 게임을 좀 극대화하고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박지원의 활약이다. 그러니까 박지원이야말로 사실 연세대 시절부터 트랜지션 게임에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 보여줬고 운도 좋고요. 예, 그렇죠. 허운도 좋고 심지어 그래서 데뷔 초반에 그 박지원이 잘했을 때 보면은 되게 좋은 트랜지션 게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진짜 허운의 공백을 메우는 거 뭐 중요하지만 허운이 있을 때 안 됐던 부분이잖아 KT가. 그러니까 이게 허운의 문제가 아니라 KT가 그냥 기존에 안 됐던 부분을 박지원이 나왔을 때 뭐 트랜지션 게임을 해낸다든지 어떤 수비 압박 이후에 실책 유발 이런 것들을 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KT가 좀 다른 색깔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박지원이 가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KT가 속공이 잘 되고 또 트랜지션이 잘 되기 위해서 일단 리바운드 단속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브라운이 지금 이제 계속 각성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2경기는 뭐 3경기는 잘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 예. 삼성이 2연승을 했습니다. 자, 예. DB한테 승리 갖다 거뒀고 SK전에서 완승을 갖다 거뒀어요. 예. 야, 근데 이 팀이 지금 아이자 힉스의 어떤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화이트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화이트를 쓰면서 스몰 라인업을 가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화이트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삼성이 장신 국내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게 삼성이 장신 자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빅맨으로 분류되는 선수는 사실 김준일 선수 한 명이지만 네. 뭐 이제 임동섭의 장민국이 이런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화이트가 될 때 그렇게 사이즈 문제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화이트가 기존에 자기가 잘하던 거 밖에서 퍼리미터 플레이를 하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전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장신 자원들이 리바운드 후에 화이트에게 넘겨주면 화이트가 그때부터 빠르게 트랜지션 치고 나가고 또는 김시래가 치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계속 김준일 선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이게 트랜지션이 어떤 동반이 되니까 김준일 선수의 어떤 그 효과 위력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스피드가 없는 선수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수비의 어떤 약점, 뭐 그리고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의 어떤 그 공수의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스피드가 확 살아나니까 김준일 선수가 여기 템포를 맞춰주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김실의 효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감독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 휴식기 전에 김실애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수비 성공에 김실애가 치고 나가면 삼성 선수들이 그 템포에 익숙하지 않아서 같이 달리는 거에 되게 좀 많이 힘을 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었대요, 그거 자체가. 근데 그동안 편하게 농구를 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린 템포로 갔다가 이제 김시래와 2주 동안 같이 보내면서 이제 그런 어떤 김시래가 수비 성공 이후에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같이 달려가주는 그 리듬 템포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적응을 하면서 지금 이제 휴식기 이후 첫 2경기 그런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2대2에서 김시래가 찬스 만드는 능력이 역시 이 선수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진짜 농구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리죠. 식도 패스. 예, 식도에다 그냥 꽂아주는 거니까 꿀떡꿀떡 넘어가게. 이동환 기자가 좋아하는 식도 패스. 네, 그렇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먹을 예, 수 있는. 그렇죠. 저 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패스들을 정말 잘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김시래가 어떤 그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디퍼런스 메이커 어떤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화요일에 KT랑 붙거든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KT랑 삼성이랑 지금 승차가 얼마 안 나고 삼성이 그렇죠. 6강 가려면 이 경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핫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은 이렇게 너무 칭찬해주면 안 돼요. 그동안 그렇죠. 저희 댓글에도 그런 얘기 많았죠. 그동안 예. 배신 너무 많이 했어. 예. 이 팀은. 까져.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예,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잘하셔요. 잘하셔요. 예.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그렇죠. 만약에 KT전에 또 이사가 모습 이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진짜로. 예. 만약에 거기서 뭐 또 이제 예전에 그런 습성들이 나온다. 나쁜 그런 버릇이 나온다. 진짜 또 이렇게 하죠. 두고 볼 거야 내가. 이제 두고 볼 거야. 요번 아니고 비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자 힉스의 어떤 그 의존도를 갖다 좀 줄이고 화이트가 나오면서 스몰 라인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김실의 중심 체제로 간다라는 거. 삼성 칭찬해요. 이 부분. 요대로 가면 굉장히 6강이 재밌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G가 지금 KT한테 패했습니다. KT한테 패했는데 LG가 이제 이관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 농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관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캐디 라렌이 돌아오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찾아보려고. 그렇죠. 라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동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죠. 라렌이 이제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느냐 KT전. 그거에 만에 따라서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네. 사실 뭐 복귀전인 거 감안하면 그냥 무난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라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2대2 게임에서 픽앤팝해서 밖에서 이제 탑에서 3점을 꽂아준다든지 인사이드에서 뭐 이제
여유 있게 로우 포스트 마무리해주는지 이런 모습 보이고 이게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시너지 효과가 커지느냐 지금 아직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라렌이 사실 시즌 초반에 뭐 김실의 이원대 이제 투가드 체제로 갔을 때 LG가 스피드 농구를 해도 라렌이 이제 유동 기자가 언급한 대로 2대 게임에서 이제 템포를 못 맞춰준다든지 트레이션에서 세컨 어떤 브레이크 2차 속공할 때 빠르게 못 넘어와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공격을 다시 5대5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걸 과연 얼마나 다시 맞춰줄까? 이게 되게 관건이죠 또.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라렌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LG 같은 스피드에 최적화된 선수는 아니에요.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2대 공격을 할 때 어떤 스크린의 타이밍이 계속 늦어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 그래서 그 2대2 공격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김실의 2대2, 이원대 2대2 이런 분이 좋지는 않았었고. 근데 그걸 좀 더 빨리 해주면서 뭔가 좀 다이내믹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LG가 사실 공격농구에 깃발을 꽂았는데 실제적인 게임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어중간해요. 라렌의 어떤 타이밍과 공격농구 깃발 꽂은 그 중간에서 뭔가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는 이제 가독이었는데 근데 이관희 선수가 딱 들어왔고 그러면 라렌이 여기서 좀 바뀌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라렌이 할 수 있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골 밑에서의 어떤 투쟁심 이런 부분은 정말 클래스가 있고 그런 점에서 픽앤롤과 픽앤팝이 모두 되는 그런 외국인 선수이고 그 상태에서 이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또 슛을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2대2 합은 사실은 상대가 만약에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알고도 막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카드인데 이게 그런 조정이 좀 있어야죠. 그런 조정이 그렇죠. 있으면은 LG 어떤 나머지 선수들에게 시너지가 나오면서 LG가 그 조종 감독이나 LG가 원하는 그런 농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춧가루 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